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딩투자증권의 곽병렬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부티풀 찾아주셨는데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죠. 예, 저는 리딩투자증권에서 사실 지금 리서치 내지는 지금은 AX 추진과 관련돼 있는 일도 좀 하고 있는 곽병렬이라고 하고요. 사실 부티풀을 통해서 제가 아주 좀 인기 있는 영상들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자리 오늘 초대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작년에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보면 배당 투자 기적의 루틴이라는 책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마침 또 오늘 공교롭게도 출연해 주시는 날 또 새 책이 또 나왔습니다. 책은 에디슨 알고리즘이다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이거는 뭐 투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AI 시대의 자기 개발과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리더인 분들 그리고 또 자기 개발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또 이따가 잠깐 소개를 받도록 하고요. 또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ETF라든지 그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한 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분리과세,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국내 배당 투자가 좀 재평가받는 어떤 원년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밸류업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혜받을 수 있는 배당주 그리고 이런 배당 ETF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예, 사실 워낙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위주로 그렇죠. 좀 달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주가 좀 슴슴하다. 네네. 뭐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배당주들을 이렇게 여름에 많이 모아가거든요. 모아가면 또 어떻게 보면 연말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뭐 슬슬 어떻게 보면 좀 쌓아가면 굉장히 좀 좋은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배당 관련돼 있는 ETF들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배당 성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ETF들 꼭 좀 코어 자산으로 좀 넣으시면 저는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 성장하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배당주에서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매력들도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ETF들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지금 그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조세특례법에서 어떻게 보면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배당 성향이 40% 넘는다든지 그리고 배당 성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혹시나 이제 뭐 분리과세 혜택도 좀 받으시겠다 하는 분들한테 또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또 절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SA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 만약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조금 절세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고배당 ETF들 만약에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플래스 고배당주도 마찬가지지만 고배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ETF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 절세 혜택을 좀 누리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과감하게 ISA에다가 넣으시게 되면 또 절세 아예 세금을 안 내시는 일정 이제 수준까지 이제 그럴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게 넘어선다면 저는 연금 계좌를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이 왜 그러냐면 15.4% 그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이제 과세가 이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 때가 아닌가. 너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또 쳐다보시게 되면 또 속이 쓰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걸 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내 포트에 없다든지 하게 되면 좀 그러실 텐데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과감하게 또 배당주도 한 번씩 좀 긴 텀으로 좀 생각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사실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그 달려왔던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약간의 수익을 좀 실현하겠다라는 어떤 성향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자산을 좀 다시 리밸런싱 하겠다라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주식이 정말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상승도 좀 가져가면서도 또 배당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한테 좀 뭔가 적합할 만한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타겟을 하는 ETF들이 최근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대체로 이제 이름이 뭐 이렇습니다. 뭐 반도체 타겟 커버드 콜.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종목들이고요. 이런 ETF들은 커버드 콜이 이제 결합이 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체로 한 60% 70%는 추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월배당 기준으로 보자면 한 1% 정도의 어떻게 보면 커버드 콜에서 그 정도 이제 배당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품들은 제 생각에는 매주 발생되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제 이 배당을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는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뭐 이런 ETF들 최근 제 연금 계좌에는 이런 ETF들 좀 넣고 있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주가 흐름을 따라가고 싶고 그러면서 뭐 100%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커버드 콜들은 이제 성장형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비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의 AI 주들을 이제 또 타겟팅하는 그런 류의 이제 커버드 콜들도 국내 출시돼 있으니까 그런 ETF들도 관심 있게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뭐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정말 들썩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아닌 국내 ETF로도 좀 접근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말도 많고 지금 탈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ETF들이 원래는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해서 일정 부분 배정받으려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배정받지 못한 ETF들도 지금 발생하면서 아마 장중에서 지금 사서 지금 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운용사에서 나온 뭐 코덱스가 되든 타이거가 되든 미국 우주 항공이라는 키워드들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네네네. 대체로 보면은 스페이스X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이제 25%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스페이스X 말고도 미국에는 이 항공 우주 관련돼 있는 ETF들이 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종목들을 이제 편입하는 그런 류의 이제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ETF들은 당연히 그 스페이스X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이제 미래 성장 먹거리들이 이제 여기서 창출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성장 분야에 내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좀 노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내 자산에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내 자산을 미래 한 20년 30년 그 타임머신 타고 좀 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일부분을 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어떤 엔비디아 제2의 테슬라를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는 아마 그런 성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경우에 이제 16.5% 매년 이제 즉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장점은 있지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장기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맘 편히 좀 묻어두고 신경 안 써도 되는 ETF 이런 컨셉의 ETF는 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마음 편하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금융자산이라는 것들이 네.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마냥 이제 마음이 편할 수는 물론 없고요. 다만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핵심 자산, 우리가 이제 그걸 코어 자산이라고 영어에서 네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어 자산은 세상의 변화에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변화를 노출시킨다는 얘기는 저는 과감하게 시장에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인덱스에 노출시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떤 특정 테마라든지 특정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주 재밌게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한 연간 단위로 보면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이기는 펀드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1년 단위로는 한 시장을 이기는 펀드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1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시장을 이기려면 그냥 시장을 사버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S&P 500을 추종하는 뭐 대표적인 ETF들 아니면 S&P 500의 배당주, 배당 성장주들만 모아놓은 ETF들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슈드 같은 ETF가 이제 그런 성격이 네네. 될 텐데요. 지금 아주 재밌게도 우리나라에도 슈드가 굉장히 해외 투자자들한테 인기 많다는 것들을 잘 알고서 운용사들이 슈드에 지금 국내 ETF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어에 ETF 검색어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시면은 대체로 보면 대부분의 운용사들에서 지금 다 출시가 돼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검색어에 슈드 한국판 뭐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그런 ETF들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특정한 ETF를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면 뭐 있을 거고 그래서 지수형 ETF들을 기본 코어로 까시는데 거기서 나는 조금 더 배당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지수형 플러스 배당이 섞여져 있는 유의 그런 ETF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언젠가는 이게 시장을 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걸로 이기는 펀드들은 사실 10%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시니까 길게 봤을 때는 지수형을 코어 자산으로 삼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었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유익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올해 버전으로 조금 업데이트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월 300만 원 배당 수입을 목표로 하는 ETF 조금 업데이트된 걸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요건 아마 화면이 아마 준비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되게 코어 자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코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대표성을 불어넣는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의 대표성을 불어넣는다는 얘기는 배당주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배당 성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배당 성장주를 사시면 되니까 배당 성장주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핵심 자산으로 하는 것들이 일단은 1순위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ETF들은 어떤 ETF들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의 ETF들 중에서도 미국의 시장을 사는 어떤 그런 류의 ETF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배당 성장 코어 자산을 만약에 획득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배당 성장 뭐 예를 들면 코덱스, 타이거, 배당 성장 이렇게 쳐보시면 대체로 보면 뭐 여기에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ETF들을
합쳐서 제가 봐서는 전체 자산의 한 40% 정도는 시장을 그냥 쫓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 상승은 그냥 끌고 가는 자산이 내 전체 자산의 한 40%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만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플레를 이기는 것들이 배당 성장주,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야지만 인플레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많게는 한 50% 정도 끌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비슷한 비중으로 저는 한 40%는 지금은 고배당에 해당되는 자산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인컴을 창출하려면 당연히 고배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배당 어떤 게 넣는 게 가장 좋으냐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지금 마침 우리나라가 지금 월배당 상품들의 전성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월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지금 수익률도 좋고 컨셉들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배당 상품들 당연히 커버드 콜들이 되겠죠. 커버드 콜들이라든지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요런 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이제 환원해 주는 어떤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상품들 중에는 또 고배당을 집어넣어서 배당을 또 재원으로 하고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요쪽에서 어떻게 보면 인컴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런 상품들도 한 40% 정도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일단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거는 또 자세하게도 좀 설명을 좀 마지막 쪽에서 좀 다시 드리긴 할 텐데, 월배당 ETF들 제가 생각했을 땐 긴 텀에서는 지금 배당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인컴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10%가 기존에 비해서 제가 요거 좀 줄였습니다. 이제 리츠와 관련돼 있는 뭐 상품들이 될 텐데요. 지금 미국 리츠나 한국 부동산 리츠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들은 특징은 뭐냐면 사실 지금 기존의 배당 성장이라든지 월배당에 비해서 성과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한 10% 정도 이쪽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좋게 되면 약간 시차를 두고는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아마 조금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는 좀 원상 회복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좋다라고 보면 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제 최악을 지나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 10% 정도는 리츠를 포함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는 파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 자산들이 가치가 훼손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또 그때 저가 매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동성 한 10% 정도의 이제 유동성을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단기 통환채라든지 머니마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ETF들을 사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이 배당주에 대한 좀 배당주 ETF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리하신 질문이십니다. 배당주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 채권 당연히 금리가 높다든지 예금 금리가 높으면 그러면 그냥 이 정도는 당연히 채권을 사서 내가 그 채권 이자를 먹을래요 라고 하는 수요가 당연히 그쪽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는 근데 이거를 또 역사적으로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채권이 경쟁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채권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효과보다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국고채도 그렇고 미국의 국제 10년물도 그렇고 최근 국채 추종하는 ETF들 수익률이 대단히 안 좋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채권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기능이 물론 물가 연동체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물가 연동체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유용한 자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가 사실 해치하는데 가장 좋은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일정 부분 인플레를 해치하는 기능이 있다. 왜 인플레이션 해치하는 기능이 있느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가격에 전이시키는 어떻게 보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계속해서 물가로 전이가 막 되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또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기능 중에는 배당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배당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인플레를 해치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국면에서는 고배당주보다도 사실 배당 성장주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 금리 인상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역설적으로 사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뭐 유동성이 많이 풀리거나 뭐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뭐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이 있으니까 금리가 높은 거라라는 해석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배당 자체로는 채권하고 경쟁해서 뭐 약간 상대적으로 좀 금리 올라가면 좀 불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나중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달 우리가 5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20, 30년 동안 뭐 요즘 뭐 무지성 뭐 매입이라는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겠다면 그런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실천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월 50만 원씩 뭐 20년 이상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ETF를 이렇게 사들이면은 가장 좋을 것인가? 이사님이 좀 조언해 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이것도 사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길게 20, 30년 장기 적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역시 시장을 사는 겁니다. 시장을 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시장을 살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S&P 50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S&P 500에는요, 그냥 미국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장주에만 치중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S&P 500에는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배당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망라하는 것들이 그 융합돼 있기 때문에 S&P 500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는 우량한 자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죽하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님이셨던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죽거든 자기 와이프의 연금은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버크셔 회사에 이제 자기 알아서 이제 다 운용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지만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냥 시장을 사는 게 가장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잘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S&P 500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미국의 1등주들이 대부분 막 집약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새롭게 편입되는 미국의 라이징 스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 역시 그냥 만약에 향후에 20, 30년을 그냥 넣는다고 보면 그냥 꾸준하게 S&P 500을 사시는 게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또 이와 관련돼 있는 ETF들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뭐 이 보호라고 하는 VO라고 하는 ETF들 아니면 SPLG라고 하는 뭐 이 ETF들이 있으니까 이런 ETF들 그냥 꾸준히 그냥 사 모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ETF들 살 때 조금 슴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슴슴한 게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을 이긴다. 아까도 제가 뭐 시장을 이기는 10년을 넘게 시장을 이기는 펀드는 10%도 안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펀드 매니저조차도 시장을 못 쫓아가는데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기는 전략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전에 우리 이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S&P 500, 그 뱅가드사에서 운영하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좀 전에 얘기했던 VOO 이 단일 펀드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운용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뭐 1,5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전쟁 때문에 미국이 어렵다고 해도 S&P 500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준비로 이 VO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VO 같은 S&P 500 ETF를 사모은다면 노후 준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사모으는 게 좀 사모았을 때 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은퇴 전문가인 윌리엄 벤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룰이 이제 4% 룰입니다. 4% 룰. 예, 4% 룰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은퇴 후 이제 연간 필요한 생활비의 25배를 일단은 모읍니다. 모으고 매년 자산의 4%만 이제 뽑았으면 전혀 나의 노후 자금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은퇴 후 매달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간으로 이제 3,600만 원이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에 이제 25배는 약 한 이제 한 9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9억 정도의 예를 들면 S&P 500 아까 추종하는 ETF 뭐 VO 같은 것들을 이제 모은다라고 치면은 거기서 이제 4%씩만 나중에 이제 9억에서 뽑았으면 노후 자금이 이제 고갈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연간 기대 수익률이 연평균 보면 한 8에서 10% 정도 길게 보면 나오니까 그런 가정이 좀 깔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배당 재투자가 또 가만히 돼 있습니다. 이제 배당금을 뽑아 쓰는 건 아니고 배당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또 맞물렸을 때 생각보다는 한 9억 정도 까먹지도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포트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그 욕망들이 어떻게 보면 뭐 실현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모아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배당 투자에 관련된 책에서도 우리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뭐 미국이야말로 진짜 배당의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 ETF 중에서 배당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ETF 이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네. 이야기를 또 제가 좀 반복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성장과 배당의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슈드 요거는 이제 단순히 고배당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현금 흐름 그다음에 지속적인 배당의 성장 같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슈드 같은 것들을 모아간다는 얘기는 앞서 뭐 물론 S&P 500을 사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만약에 혹시나 나는 배당에 더 엣지를 주고 싶어라고 본다고 하면 슈드 같은 것들을 모아가시는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 컨셉이랑 좀 다르게 나는 근데 좀 높은 배당 수익률도 좀 필요해. 배당금도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JP를 또 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커버드콜 전략을 이제 쓰는 거고 오늘도 이제 월배당 상품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커버드콜 전략을 좀 써가지고 배당금을 또 매월 어떻게 보면 쪼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시장 자체를 사는 것들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슈드. 하지만 나는 거기서 좀 배당 수익률도 조금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JP. 이렇게 크게 보면은 좀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대로 배당 성장과 고배당의 믹스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뽑아드린 포트폴리오도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밸런스를 맞춘다고 보면은 미국의 배당 ETF도 큰 축으로만 놓고 보면 배당 성장이냐 고배당이냐 이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배당 ETF 중에 이제 좀 전에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슈드가 될 텐데 이 슈드의 경우에 국내 절세 계좌에는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국내에 상장된 ETF 그러니까 슈드처럼 나와 있는 배당 ETF가 많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슈드하고 비슷한 국내 상장 ETF일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슈드의 우리나라판,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슈드 같은 것들을 담아 있는 것들을 또 찾아보면 또 네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아까 배당 성장했던 뭐 ETF들이 뭐 이런 컨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200 자체가 예전에 이제 가치주로 좀 분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성장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200을 끌어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이기 때문에 네네네. 코스피 200을 산다는 얘기는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절반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200 예를 든 겁니다.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면서도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인컴을 또 수치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JP 전략이랑도 또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슈드와 비슷한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ETF들을 사시는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당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내겠다. 만약에 인컴까지 내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코스피 200을 추종하면서 거기에 위클리 커버드 컷 같은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상품들을 같이 넣으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JP 이런 분배율이 10%가 훌쩍 넘는 커버드콜 상품 분배금을 재투자용으로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커버드콜 ETF 중에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사실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월배당 캡처 전략이라고 제가 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월배당 캡처 전략.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배당 캡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 배당 가지고서만 이제 생활비 뽑아내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당의 주기를 촘촘하게 하는 거죠. 매월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의 시기가 다른 류의 배당주를 산다든지 배당 ETF를 사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인컴을 받아서 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된 게 월배당 ETF가 사실은 최근 한 2, 3년 내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런데 그 전략조차도 또 아주 재밌는 게 우리나라 지금 월배당 ETF들은 두 가지 배당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중 배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월말 배당 ETF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월중 배당이면 월 한 15일 전후에 이제 배당 기준이 나타나고 월 중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중에도 배당을 받고 월 말에도 또 배당이 나오면 나 한 달에 월급 2번 받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전략을 취하자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월중 배당이면 대체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게 보면은 월중이지만 배당 수익률이 반드시 이게 이제 보장된 건 아니지만 한 1.4% 전후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이거 곱하기 12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요 배당 ETF들을 우리가 월 중에 월 초부터 사가지고 사 모아가지고 월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배당 기준을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 배당이 나오는 거니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 말에 내가 또 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월말 배당 ETF들을 미리 사 모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가 한 1.6% 나오죠. 그렇다고 보면 월중 배당 상품과 월말 배당 상품을 각각 갖고 있으면 월 중에도 나는 배당이 나오고 월 말에도 배당이 나와서 나는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뭐 그런 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당 포트폴리오를 이제 배당 캡처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만약에 내가 전략 자체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월중 배당과 월말 배당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냥 요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나의 기대 수익률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배당 캡처 전략은 나는 사실 그 배당만 먹으면 된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래 원했던 수익률 월에 한 1.4% 정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미 1.4%가 된 거죠. 그러면 배당을 받지 않고 그냥 파는 겁니다.
팔아서 그냥 그 인컴을 취하는 것처럼 자본 차익을 통해서 그렇게 취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삽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대 수익률을 그냥 배당 수익률에 맞춘 다음에 그 수익률이 만족이 됐을 때는 내가 마치 배당을 받는 것처럼 일단은 매도해서 그거를 배당을 수취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시 또 쌀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도 된다라는, 요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요걸 배당 수익률을 그냥 기대 수익률로 일치시켜서 나는 배당만 먹으면 된다는 전략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정도 수익만 취하시더라도 이거 월이니까 이거를 연간 단위로 만약에 취하시게 되면 연간 단위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도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월중 배당 상품에서 월중 배당을 받고 그 월중 배당을 받은 자금을 다시 월말 배당으로 사가지고 또 월말 배당으로 또 몰아가고, 그래서 월중 배당 한 번 먹고 월말 배당 한 번 먹는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전략을 또 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셔도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은퇴하신 분들이 충분히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시는 방법들 중에서 약간 단타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길게 그냥 둘 다 가져가시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월중 배당 받고서 원본이 회복되면 다 팔고서 다시 월말을 쌓아가서 또 월말 또 배당 받고, 이런 전략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도 아마 알아는 두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또 갑자기 이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리가 앞으로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기가 끝나고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뭐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어떻게 보면은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런 게 조금 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에 투자하는 거, 그런 거 관련된 ETF 투자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예, 그 은행주들은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이 좋아지죠. 예, 예대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자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좋은 여건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는 건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그렇죠. 지금 예. 다 가려져가지고 사실 이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선 지주사는 또 얘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주사들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수익원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에 어떻게 보면 또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매력들이 있는데, 원래 지주사가 그리고 나머지 사업회사들에 비해서 할인을 많이 받는데 최근 그 할인율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삼성물산도 그럴 것이고, 물론 이제 삼성물산은 뭐 오리지널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럴 것이고, 또 대표적으로 또 현대차 그룹의 또 지주사에 해당되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도 사실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주사 같은 경우도 그런 매력이 어떻게 보면 뭐 배당의 매력들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또 사업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의 가치들도 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주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럴 때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관심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 은행 그 계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할 건지에 대한 3개년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만 넣고 가면 계속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주총 앞두고 더 관심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관심 없을 때 오히려 거꾸로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뭐 배당주, ETF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간간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질문 받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올라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나도 뭔가 수익을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를 맞추는 것보다 먼 시일 내에 주가를 맞추는 게 좀 훨씬 어렵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회사는 오히려 먼 시일 내에 주가를 맞추는 게 오히려 쉽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를 맞추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라도 그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면 뭐 조금이라도 좀 뭔가 상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이사님은 얘기를 해 주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들을 좀 보시면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된 이유는 사실 AI 밸류 체인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I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바꿔나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AI 밸류 체인의 일원이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세상의 변화를 읽어낼 때 AI가 끌고 나간다고 우리가 믿으신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가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얘기니 그것도 어느 정도 시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정하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배당 성장주 사시면 돼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을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절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저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좋아진 지가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2년 수출이 좋았다가 2년 후퇴하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사이클에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실적까지도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 아직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0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위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치의 이익을 끌어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시켰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1등, 2등인데도 6년치, 7년치 이익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정 부분 우리 포트폴리오에 그냥 세상의 변화를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한다라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발을 좀 담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ETF를 우리 그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2026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2026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ETF가 있다라고 하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6년 ETF 이걸 좀 주목해라.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얘기 드린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 월배당 캡처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 있던 제가 봤던 세부 ETF들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200을 추종하면서 커버드 콜이 달려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절반 정도 있으면서도 커버드 콜을 통해서 일정 부분 또 인컴도 수취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도 쫓아가면서 인컴도 수취하는 그런 류의 전략이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다들 신뢰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미국 AI주들을 만약에 신뢰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AI 빅테크 커버드콜 이런 이름 다들 붙어있는 ETF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커버드콜 같이 달려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국내 자산만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미국 AI주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대충 포트폴리오 전체 인덱스의 한 60% 70%는 쫓아가면서 인컴도 또 수취하는 어떤 그런 류의 상품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상품들 한번 관심 있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커버드콜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컴이 나올 수 있는 근본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맥락에서 꼭 공부를 해두시면
하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사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그 이번에 출간하신 이 책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에디슨 알고리즘 이 책은 투자 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를 대비하는 자기 개발과 또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살짝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AI 시대가 되니까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건가 아니면 우리 회사를 만약에 운영하실 때 이제 직원들한테 AI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시켜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사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걱정들을 언제 실제로 많이 했었냐면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옮겨갈 때 이제 더 이상 증기기관이 아닌 전기가 사람을 다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 에디슨이거든요. 그리고 에디슨이 왜 당시 때 성공할 수 있었고 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발명왕 에디슨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하나의 기업들을 구성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조직화하는 것들을 했는지를 제 책에서 한번 에디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무기가 나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는 자기 개발시키거나 우리 조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지혜를 모아봤으니 저뿐만 아니라 이게 뉴욕 시립대 교수님이랑 그 박종규 교수님이랑 또 같이 썼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거 AI 시대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리딩 투자증권의 곽병열 이사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